여러분, 지금 캐나다에서 정말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방 2칸짜리 아파트 월세가 무려 400만 원이에요. 최저 시급으로는 방 하나도 못 구하는 수준이죠. 심지어 상위 10% 고소득자들도 집을 못 사는 상황입니다. 10년 전만 해도 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다던 나라, 이민 가고 싶은 나라 1위였던 캐나다가 지금은 청년들이 대거 탈출하는 곳이 됐어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은 캐나다의 충격적인 몰락 스토리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먼저 숫자부터 보시죠. 2022년에 토론토에서 방 2개짜리 아파트 월세가 평균 2,400달러였어요. 우리 돈으로 약 320만 원 정도,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중산층이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얼마일까요? 3,300달러, 우리 돈으로 440만 원입니다. 단 2년 만에 26%나 폭등한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토론토만 그런 게 아니라 캐나다 전역이 다 이 모양이거든요. 캐나다 대부분의 도시에서 방 하나짜리 작은 아파트를 빌리려면 최저임금의 2배는 벌어야 합니다. 집 사는 건 아예 꿈도 꾸지 마세요. 쿠버에서 주택 대출을 받으려면 그 지역 주민 소득의 2배에서 3배를 벌어야 한대요. 이죠. 심지어 연봉 40% 안에 드는 고소득자들도 집을 못 사는 상황이에요. 주택시장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입니다. 여기에 생활비까지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민 문제예요.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이민 정책으로 유명했던 나라에서 이민이 사회 갈등으로 번진 겁니다. 제가 알던 그 평화롭고 여유로운 캐나다는 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또 돌아가 볼까요? 당시 저스틴 트리도라는 젊은 정치인이 캐나다 총리로 당선됐습니다. 이 사람 진짜 인기 장난 아니었어요. 잘생긴 외모에 진보적인 이미지, 희망과 별 외치며 등장했죠. 언론에서는 그를 캐나다판 오바마라고 불렀습니다. 취임 첫날 뭘 했는지 아세요? 몬트리올 지하철역에 갑자기 나타나서 출근하는 시민들이랑 셀카 찍어줬어요. 이 장면이 SNS에서 대박났죠. 당시 분위기는 완전 축제였어요. 사람들은 트루도가 캐나다를 더 좋은 나라로 만들어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실제로 그의 지지율은 캐나다 역대 신임 총리 중 2위를 기록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지지율이 바닥을 치고 있고 곳곳에서 트루도 물러가라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요? 답을 찾으려면 캐나다 역사를 좀 알아야 합니다. 사실 캐나다는 처음부터 이민자들이 만든 나라였거든요. 1850년대 가볼까요? 당시 캐나다 인구는 거의 다 동쪽 해안에만 몰려 있었어요. 세인트 로렌스 강이랑 오데호 주변에 사람들이 빽빽하게 살았는데 서쪽이랑 북쪽은요? 완전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광활한 땅이 그냥 놀고 있었던 거예요. 캐나다 정부가 생각했죠. 이 땅을 채워야겠다. 그래서 뭘 했냐면 대대적인 이민자 유치 작전에 돌입합니다. 마케팅을 엄청나게 했어요. 서부 캐나다에 오세요. 여기가 새로운 황금의 땅입니다. 이렇게 홍보하면서 전 세계에서 사람들을 끌어모았습니다. 배에 가득 실려온 이민 희망자들을 캐나다 항구에서 심사관들이 체크했어요. 특히 농사 잘 짓는 사람들을 선호했습니다. 왜냐고요? 이 사람들이 서부의 빈 땅에 가서 농장을 일구고 마을을 만들 수 있었거든요. 이렇게 생긴 작은 마을들이 점점 커져서 도시가 됐고 상점이 생기고 공장이 들어서면서 캐나다 서부가 발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1920년대가 되니까 캐나다 남쪽 국경을 따라 여기저기 도시들이 생겨났어요. 인구도 300만 명에서 900만 명으로 3배나 늘었죠. 근데 여기서 어두운 진실이 하나 있어요. 당시 캐나다는 이민자를 받을 때 능력만 본 게 아니에요. 인종도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백인만 받겠다는 거였죠. 노골적인 인종차별이었어요. 캐나다 정부는 백인 국가를 유지하고 싶어 했던 겁니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런 차별 정책은 국제적으로 욕을 엄청 먹었어요. 그래서 바꿀 수밖에 없었죠. 1960년대부터 캐나다는 완전히 새로운 이민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바로 점수제 방식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민 신청자의 나이, 학력, 직업 경력, 언어 실력 같은 걸 다 점수로 환산하는 거예요. 게임 캐릭터 만들 때 능력치 배분하는 것처럼요. 인종은 상관없고 오직 개인의 능력만 보겠다는 철학이었죠. 이 시스템이 지금도 캐나다에서 계속 쓰이고 있는데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오래된 이민 제도래요. 초반에는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신규 이민자 중에
가족 초청 이민 비율이 너무 높아진 겁니다. 1971년에는 경제 이민자가 74%, 가족 초청이 22% 정도였는데요. 10년 후에는 이게 완전히 뒤집혔어요. 정부 입장에서는 가족 초청 이민자들이 경제적으로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본 거죠. 오히려 복지 혜택만 더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입국 기준을 빡세게 만들었어요. 1995년이 되니까 가족 초청 비율이 37%까지 떨어졌습니다. 캐나다 이민 시스템의 가장 큰 강점은 바로 유연성이었어요. 연방정부에 엄청난 권한이 집중돼 있어서 정책을 빠르게 바꿀 수 있었거든요. 문제가 생기면 바로 규정 수정합니다. 허점이 보이면 즉시 보완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업그레이드를 거듭하다 보니까 2000년대 초반에는 전 세계가 캐나다 이민 시스템을 부러워했어요. 심지어 도널드 트럼프도 이거 칭찬했을 정도예요. 트럼프가 칭찬했다는 게 믿기지 않으시죠? 근데 더 대박인 건 캐나다 국민들의 태도였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이민 문제로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난리인데 캐나다 사람들은 이민자들을 진심으로 환영했어요. 2018년 조사를 보니까 캐나다인의 68%가 이민이 국가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대요. OECD 국가 중 1, 2예요. 정말 놀라운 수치죠. 캐나다 사람들은 이민자들이 사회에 기여한다고 믿었고 실제로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이 아름다운 시대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트리도 정부 초기 4년 동안 캐나다 인구가 급격히 늘어났어요. 주된 이유는 당연히 이민이었죠. 코로나가 터지면서 잠깐 주춤했다가 팬데믹이 끝나자마자 진짜 문제가 시작됩니다. 코로나가 지나간 후 캐나다는 온갖 문제에 직면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했던 게 노동력 부족이었습니다. 건설업체는 일손이 없어서 공사를 못하고 병원은 간호사가 부족해서 난리였어요. 거의 모든 산업에서 인력난이 터진 거죠. 기업들은 필요한 사람을 구하지 못해서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이때 등장한 사람이 션 프레이저예요. 새로 임명된 이민부 장관이죠. 이 사람은 전임자들처럼 이민을 만능 해결책으로 봤어요. 노동력 부족, 이민으로 해결, 고령화 문제, 이민으로 해결, 뭐든지 이민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사실 고령화는 전 세계 선진국들이 다 겪는 문제예요. 근데 캐나다는 특히 심각합니다.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1971년에는 노인 1명당 일하는 사람이 7명이었어요. 2012년에는 4명으로 줄었죠. 전문가들 예측으로는 2036년이 되면 은퇴자 1명을 겨우 2명의 근로자가 부양하게 된대요. 앞으로 20년 안에 75세 이상 노인이 2배로 늘어나는데 일할 사람은 점점 줄어든다는 겁니다. 이거 완전 시한폭탄 아니에요? 이런 위기감 때문에 정부가 공격적인 정책을 발표합니다. 2022년에 이미 캐나다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었는데도 정부는 더 많은 이민자를 받겠다고 했어요. 2023년에 47만 명, 2024년에 49만 명, 2025년에는 50만 명의 영주권자를 받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매년 50만 명씩이요. 엄청난 숫자죠. 정부는 이민을 글로벌 인재 전쟁이라고 봤어요. 그리고 이 전쟁에서 반드시 이기겠다는 겁니다. 목표는 뭐였냐면 전체 이민자 중에서 경제 이민자 비율을 62%까지 올리는 거였어요. 의료, 기술직, 제조업, IT 같은 꼭 필요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집중적으로 데려오겠다는 계획이었죠.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요. 이 계획이 발표됐을 때 현장은 이미 아비규환이었어요. 이민 담당 공무원들이 처리해야 할 서류가 200만 건이나 밀려 있었습니다. 200만 건이요. 거기다 주택은 이미 부족한 상태였고요. 이게 정상적인 상황에서 할 짓인가요? 그래도 트리도랑 그의 장관들은 이민이 답이라고 외쳤어요. 문제가 아니라 해결책이라는 거죠. 2023년 캐나다 인구 증가율이 거의 70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도 압도적 1위예요. 여기서 더 극단적인 사람들도 있었어요. 센츄리 이니셔티브라는 단체가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2100년까지 캐나다 인구를 1억 명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당히 논란이 되는 주장이죠. 근데 전직 총리가 이걸 지지했고 트리도 정부의 여러 고문들이 이 단체에 참여하고 있었어요. 정말 문제가 많은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러는 사이 여론은 급속도로 악화됐어요. 숫자로 보면 더 충격적입니다. 2022년에 이민자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28%였어요. 1년 후인 2023년에는 52%로 급증했고 2024년에는 59%까지 치솟았습니다. 불과 2년 만에 여론이 완전히 뒤집힌 거예요. 과반수가 넘는 국민들이 이제 그만 받아라고 외치기 시작한 겁니다. 2024년 7월 드디어 사람들이
사람들이 거리로 나섰어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이게 얼마나 이례적인 일인지 아세요? 캐나다는 원래 조용하고 평화로운 나라로 유명해요. 시위 같은 거 잘 안 하는 국민성이거든요. 그런 캐나다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분노를 외쳤다는 건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다는 증거예요. 2025년에 연방선거가 예정돼 있는데요. 여론조사를 보면 트리도가 확실히 질 것 같아요. 10년 가까이 총리를 했던 사람이 이렇게 비참하게 무너지는 모습 정말 드라마틱하죠? 정부는 계속 경제가 성장하고 있다고 홍보했어요. 숫자상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GDP가 올라갔으니까요. 근데 이게 함정이었습니다. 인구가 급증했으니까 전체 경제 규모는 커진 거예요. 하지만 국민 1인당으로 계산하면요, 오히려 줄어들고 있었어요. 쉽게 말해서 파이는 커졌는데 사람이 더 많이 늘어나서 개인이 받는 몫은 작아진 겁니다. 실제 생활 수준은 계속 떨어지고 있었던 거죠. 핵심 문제가 뭐냐면요, 인구는 급격히 늘어나는데 집이랑 병원이랑 학교는 그 속도를 못 따라간 겁니다. 이게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쳤지만 가장 심각하게 드러난 곳은 역시 주택시장이었어요. 가장 큰 피해를 본 사람들은 여유가 없는 청년층, 특히 학생들이었습니다. 브램턴이라는 도시에서 충격적인 일이 터졌어요. 지하실 한 칸에 학생 25명이 함께 살고 있었던 겁니다. 25명이요? 믿기 힘든 상황이죠. 이 이야기가 언론에 나가자마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어요. 시장이 나와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런 사례는 우리 도시에서 자주 발견된다고 했어요. 한두 번 있는 특이한 케이스가 아니라 일상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선진국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임시거주자 수치도 완전 폭발했습니다. 여기서 임시거주자라는 건 워킹홀리데이나 취업 비자로 온 외국인 노동자, 그리고 유학생들을 말하는 거예요. 2022년에 142만 명이었는데 2024년에는 285만 명으로 2배가 됐어요. 2년 만에 140만 명이 더 늘어난 겁니다. 이제 대중의 의견은 확실히 정부의 이민 정책에 반대하는 쪽으로 기울었어요. 캐나다 역사상 처음으로 이민이 뜨거운 논쟁거리가 된 겁니다. 선거를 앞둔 트리도로서는 뭔가 조치를 취해야 했죠. 트리도는 션 프레이저를 주택부 장관으로 임명했습니다. 바로 그 이민부 장관이었던 션 프레이저요. 이민자를 대거 받아들여서 이 상황을 만든 장본인을 이제 주택 문제 해결하라고 임명한 겁니다. 인터넷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문제를 일으킨 사람한테 문제를 해결하라니 이해가 안 됩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갔어요. 자기가 만든 문제를 자기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런 댓글들이 수천 개씩 달렸어요. 프레이저는 진짜 난처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집도 안 짓고 900만 명의 이민자를 받아들인 게 문제와 무관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국민 과반수가 이민 정책에 분노하고 있고 생활비 위기 때문에 사람들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 있었어요. 한편 이민자들은 자신들이 억울하게 희생양이 됐다고 느꼈죠. 모두가 불행한 상황이 된 겁니다. 2024년 9월 트리도 지지율이 34%까지 추락했어요. 그를 계속 총리로 지지하겠다는 사람은 겨우 27%밖에 안 됐습니다. 완전 바닥을 친 거죠. 뭔가 극적인 반전이 필요한 시점이었어요. 결국 트리도는 백기를 들고 말았습니다. 정책을 바꾸겠다고 발표한 거예요. 이민자 수를 줄여서 인구 증가 속도를 늦추겠다고 했죠. 자기가 틀렸다고 인정한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트리도가 총리가 됐을 때 이미 캐나다는 30년 넘게 저렴한 주택 공급에 투자를 안 한 상태였어요. 건설업계도 문제가 많았고 자재 수급도 엉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트리도는 국가 리더였잖아요. 그렇게 엄청난 숫자의 이민자를 받기로 결정한 건 바로 그였어요. 인구를 폭증시키고 주택시장에 초강력 압력을 가한 책임은 결국 트리도한테 있는 겁니다. 주택 가격이랑 생활비는 국민들 삶이 얼마나 팍팍해졌는지 보여주는 가장 직접적인 증거예요. 2019년에는 캐나다인의 20%가 사회가 심각하게 불평등하다고 느꼈어요. 지금은요, 39%로 거의 2배가 됐습니다. 생활비가 나빠졌다고 느끼는 사람도 2019년 67%에서 2024년 85%로 급증했어요. 국민 10명 중 8명이 삶이 더 힘들어졌다고 느끼는 겁니다. 근데 이건 진짜 빙산의 일각이에요. 캐나다에서 일어난 변화는 상상 이상으로 충격적입니다. 한때 전 세계가 부러워하던 나라가 어떻게 이 지경이 된 걸까요?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뭘까요? 간단합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현실을 무시하면 재앙이 된다는 거예요. 트리도 정부는 이민으로 경제도 살리고 고령화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완벽해 보였죠. 근데 현실은요? 인프라 준비도 안 하고 사람만 마구 받아들인 결과 전부 다 피해를 보는 최악의 상황이 된 겁니다. 캐나다의 실패는 다른 나라들한테도 경고예요.
인구 정책이든 경제 정책이든 속도 조절이 진짜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니까요. 너무 빨리 밀어붙이면 시스템이 못 버팁니다. 정책 만드는 사람들은 장밋빛 이상만 보지 말고 현장의 진짜 목소리를 들어야 해요. 캐나다 사람들이 이민에 반대하게 된 건 외국인이 싫어서가 아니에요. 자기 삶이 너무너무 팍팍해졌기 때문입니다. 집값은 급격히 오르고 병원은 사람들로 터져나가고 학교는 부족한데 정부는 계속 더 많은 사람 받겠습니다만 외쳤으니까요. 화 안 날 수가 있나요? 이민자들도 피해자예요. 더 나은 삶을 꿈꾸며 캐나다에 왔는데 도착해보니 완전 다른 세상이었던 겁니다. 감당할 수 없는 생활비, 구할 수 없는 일자리, 거기다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라는 부당한 비난까지 받게 됐죠. 결국 아무도 행복하지 않은 결과가 나온 겁니다. 정부는 좋은 의도가 있었을지 몰라도 실행 방식이 완전히 잘못됐어요. 준비도 안 하고 너무 빨리, 너무 많이 밀어붙인 게 화근이었죠. 지금 캐나다는 완전 기로에 서 있어요. 곧 있을 선거에서 국민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트리도가 정책 수정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미 망가진 걸 되돌리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주택 짓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올라간 집값은 쉽게 안 내려가니까요. 이 이야기의 교훈은 명확합니다. 정책은 이론이 아니라 현실에 기반해야 한다는 것. 빠른 변화보다 지속 가능한 변화가 훨씬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의 진짜 삶을 항상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구체적인 사례들을 볼까요? 토론토에서 간호사로 일하는 한 여성 이야기예요. 이 사람은 소위 필수 인력이잖아요. 코로나 때 최전선에서 목숨 걸고 일했던 의료진입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이 어디서 사는지 아세요? 부모님 집 지하실이에요. 연봉이 $80,000, 우리 돈으로 1억 넘게 버는데도 토론토에서 혼자 살 엄두를 못 내는 겁니다. 집 짓사는 건 당연히 꿈도 못 꾸고요.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죠. 건설 노동자들 이야기는 더 아이러니해요. 집을 짓는 사람들이 정작 자기는 집을 못 산다니 말이에요. 밴쿠버에서 20년 넘게 현장 감독으로 일한 사람이 아직도 월세로 산대요. 매년 열심히 저축했는데 집값이 더 빨리 올라서 격차만 벌어졌다는 겁니다. 저축하면 할수록 집 사는 게 더 멀어지는 이 상황,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대학생들 상황은 정말 심각합니다. 몬트리올의 한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도서관에서 밤을 새우는 게 일상이 됐대요. 왜냐고요? 집세를 감당 못해서 사실상 노숙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이 문제 알고 24시간 개방 공간을 늘렸는데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일까요? 공부하러 온 학생들이 잠잘 곳도 없다는 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유학생들은 상황이 더 복잡해요. 많은 유학생들이 에이전시한테 완전 사기를 당한 겁니다. 캐나다 가면 공부하면서 알바로 생활비 벌 수 있어요. 졸업하면 좋은 직장 구해서 영주권까지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듣고 왔는데 현실은요? 생활비는 말했던 것의 2배고 알바 자리는 구하기 하늘의 별 따기예요. 겨우 최저임금 알바 구해도 방 한 칸 월세도 못 내는 수준입니다. 인도에서 온 한 유학생은 학비 마련하려고 집안 땅을 팔았대요. 가족이 모든 걸 걸고 보냈는데 막상 와보니 완전 다른 세상이었던 거죠. 하루에 2끼만 먹고 겨울에도 난방비 아끼려고 떨면서 산대요. 그런데도 학업을 계속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선진국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보기 어렵죠. 이런 이야기들이 SNS로 퍼지면서 캐나다 이미지가 완전히 추락했어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캐나다는 이민 가고 싶은 나라 톱3 안에 들었잖아요. 지금은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캐나다 이민 고민 중인데요 라고 글 올리면 답글이 뭔지 아세요? 절대 가지 마세요. 지옥입니다. 차라리 다른 나라 알아보세요. 이런 댓글들로 도배됩니다. 경제 지표를 보면 더 충격적이에요. 캐나다의 주택 가격 대비 소득 비율, 이거 OECD 국가 중에서 최악 수준입니다. 평범한 가정이 집 한 채 사려면 연소득의 10배 이상을 내야 해요. 런던이나 도쿄보다 더 심해요. 이게 정상적인 시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임대 시장도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공실률이 1%도 안 되는 도시가 수두룩해요. 쉽게 말하면 집 구하려는 사람은 엄청 많은데 빈집은 거의 없다는 거죠. 집주인들이 완전 갑 위치에서 세입자를 골라요. 소득증명서 내라, 신용점수 보여달라, 심지어 입찰까지 시킵니다. 월세를 두고 경매하는 거예요. 심각한 상황이죠. 주택 위기가 다른 문제들까지 터뜨리고 있어요. 노숙자가 급격히 늘었습니다. 특히 젊은 노숙자들이 크게 증가했어요. 이 사람들 일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풀타임으로 일하는데도 집을 못 구해서 거리로 내몰린 겁니다. 하루 8시간씩 일해도 방 한 칸 못 빌리는 현실. 선진국이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죠. 정신건강도 심각한 수준이에요. 주거 불안정이 얼마나 큰 스트레스인지 아세요? 캐나다의 정신과 병원이랑 상담센터에 불안증,
우울증 호소하는 젊은이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는 세대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국가의 미래가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가족 계획에도 치명타를 입혔어요. 젊은 부부들이 아이 갖는 걸 포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먹고 살기도 빡빡한데 아이까지 키울 수 있겠어요?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출산율을 더 떨어뜨리는 악순환을 만들죠. 고령화 해결하려고 이민자 받았는데 젊은 사람들은 아이를 안 낳는 상황이 된 겁니다. 완전 역효과예요. 중소기업들도 줄줄이 무너지고 있어요. 임대료가 급격히 오르니까 작은 가게들이 못 버티는 겁니다. 동네 빵집, 독립서점, 개인 카페 같은 곳들이 다 사라지고 있어요. 이런 가게들은 그냥 장사하는 곳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이 모이는 커뮤니티 공간이었는데 말이에요. 지금은 대형 프랜차이즈만 살아남아서 모든 거리가 똑같아지고 있습니다. 의료 시스템은 완전 한계 상황이에요. 인구는 폭증했는데 병원이랑 의사는 그대로예요. 가정에 한 명 배정받는데 몇 달씩 기다리는 건 기본이고요. 응급실은 항상 사람들로 가득 차 있고 중요한 수술 받으려면 1년 넘게 대기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료 서비스 질이 떨어지니까 국민들 불만은 하늘을 찌르죠.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학생 수는 늘어나는데 학교랑 선생님은 부족합니다. 한 반에 학생이 30명, 40명씩 들어차 있어요. 이러면 제대로 된 교육이 가능할까요? 학부모들은 사립학교를 알아보는데 학비가 어마어마해요. 일반 가정은 엄두도 못 내는 수준입니다. 교통도 심각한 문제예요. 출퇴근 시간에 도로는 주차장으로 변하고 지하철이랑 버스는 만원 사태입니다. 인구가 이렇게 늘었으면 대중교통도 확충해야 하잖아요. 근데 지하철이나 버스 노선 늘리는 거 시간도 오래 걸리고 돈도 엄청 들어가요. 결국 시민들은 매일 통근 전쟁을 경험하면서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걸 온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환경 문제도 무시 못해요. 인구가 급증하면 환경에 부담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쓰레기 처리, 물 공급, 전기 소비 전부 다 압박받고 있어요. 캐나다는 원래 환경 보호를 엄청 중시하던 나라였는데 지금은 성장만 쫓다가 환경은 뒷전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정치적 분열도 심각해요. 이민 문제 때문에 나라가 크게 갈라졌어요. 한쪽에서는 이민자들을 희생양으로 삼으려 하고 다른 쪽에서는 이민 비판 자체를 인종차별로 몰아가죠. 건설적인 대화는 사라지고 감정적인 대립만 남았습니다. 보수 야당은 이 상황을 정치적으로 최대한 활용하고 있어요. 트리도 공격하면서 지지율 엄청 올렸죠. 다음 선거에서 정권 교체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문제는요, 야당도 뚜렷한 해결책이 없어요. 비판만 쏟아내고 대안은 없습니다. 캐나다의 국제적 이미지도 크게 타격을 받았어요. 한때 캐나다는 관용과 다양성의 상징이었잖아요. 전 세계가 본받아야 할 모델이었죠. 지금은요, 실패 사례로 거론돼요. 다른 나라들이 우리는 캐나다처럼 되면 안 된다면서 반면교사로 삼고 있습니다. 트리도 개인 평가도 완전히 뒤집혔어요. 처음에는 젊고 진보적인 리더로 세계의 스타였잖아요. 페미니즘 지지하고 다양성 옹호하고 기후변화 대응하겠다던 모습이 많은 사람들한테 영감을 줬죠. 근데 지금은요, 현실 모르는 이상주의자, 국민 외면한 무능한 정치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더 화가 나는 건요, 이 모든 게 예견 가능했다는 겁니다. 경제학자들이랑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진작부터 경고했어요. 집도 안 짓고 사람만 받으면 난리 난다고요. 근데 정부는 이 경고를 완전 무시했습니다. 낙관적인 전망만 믿고 무조건 밀어붙였죠. 결과는 최악이에요. 캐나다가 이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장은 주택을 대량으로 지어야 합니다. 규제 풀고 정부가 직접 공공주택 건설에 뛰어들어야 해요. 동시에 이민자 수를 조절해서 인프라가 따라잡을 시간을 벌어야죠. 근데 이것만으로는 안 돼요. 장기적으로는 도시 계획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토론토, 밴쿠버 같은 대도시에 사람이 몰리는 구조를 깨야 해요. 중소도시들을 발전시켜서 인구를 분산해야 합니다. 물론 일자리랑 인프라가 함께 와야 되죠. 교육이랑 의료에 대규모 투자도 필수예요. 의사, 간호사 더 뽑고 학교 새로 짓고 선생님 충원해야 합니다. 시간 오래 걸리지만 지금 안 하면 더 심각해질 뿐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정책 만드는 방식 자체를 바꾸는 겁니다. 이상만 쫓지 말고 현실을 봐야 해요. 전문가 말 듣고 국민 목소리 들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정책의 영향을 전체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이 필요해요. 한쪽 고치려다 다른 쪽 망치면 안 되잖아요. 캐나다의 실험은 실패했습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요. 이 나라가 앞으로 회복할지 더 망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확실한 건 전 세계가 이 사례에서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같은 실수 반복하면 안 되니까요.